오늘은 약세로 끝났습니다. 공방이 심했습니다. 뭐 3시, 4시 때는 뭐 1800대가 깨졌다가 1800대에서 막 공방을 치더니 1900대로 올라서서 끝났고요. 지난번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그 기술주들 옵션이나 매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강력하던 상승 모멘텀은 희미해진 상황이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때 있었던 저점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투심은 그 사건을 위해서 한번 꺾였고, 그 다음에 그 경기부양책을 뭔가 쏟아내야 되는 행정부에서는 이제 정치적 논쟁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중앙은행에서 뭔가 사탕을 줄 줄 알았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아무 얘기도 안 했죠. 뭐 평균 타겟 목표 수익률 이런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다 그렇게 해왔고 큰 의미가 없어요. 타겟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지금 연준이 해줄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 일드 커브 캡이라고 하는 YCC나 뭐 일드 커브 타겟이라고 말하는 YCT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QE인데, 그 두 개를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는 그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는 이상 그 액션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해서 그 고용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그 고용이 안 좋은 상황을 일정 수준 유지할 거라고 보이니까 그걸 떠받치라고 계속 자금 집행을 하라고 등 떠미는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연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카드를 빨리 소진해버리면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지금 카드를 안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준이 뭔가 액션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좀 요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좀 급격한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채권 시장은 아직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이 트리플 C 이하 채권 수익률 움직임인데, 이거 언제나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급등하지 않고 있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채권 투매가 있다는 뜻인데 이 투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일정 수준 조정받으면서 매도가 있었지만 채권 시장은 아직 하이힐드 채권조차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나서려면 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급격하게 채권이 매도되는 금융시장의 종합적인 그 위기의 상황이 봉착하기 전에는 연준은 절대로 추가적인 액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빠른 그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이 머리를 위로 들고 막 강력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대규모 부양책 카드를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가지고 액션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내년도에 그 바이든이 저기를 올라와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가 속도가 빨리 붙겠지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그게 빨리 주식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상승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나마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또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것인지도 봐야 되고, 사실은. 여하튼 그리고 연준이 얘기하는 일드캡 커브는 사실 그러니까 QE를 직접적으로 쏘는 것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연준이 지금 뭐 타겟이 지금 2%잖아요. 물가상승률 타겟이. 그래서 이제 2%를 타겟으로 두면 이 채권 수익률이 기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그거와 상관관계 높은 이 장기 채권 수익률이 위로 머리를 들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2%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2%로 타겟을 맞춰놨으니까 2%를 맞추기 위해서 연준이 어떤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채권 수익률을 내리려면 떨어지는 채권 가격을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채권을 매집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매집한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타겟 수익률 안에 유지되도록 된다는 거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바로 뭔가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타겟을 뛰어넘어가거나 혹은 뛰어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이 그때서나 자금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QE를 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약하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QE를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카드예요. 그 카드를 쓰기 전에 YCC를 먼저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YCC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도 계속 보고 있는데 급락했다가 반등세가 가장 세게 나왔는데 추세를 못 이어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이외에 다른 주식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번 손정희 씨 사태 때 만들었던 저점들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도주들이 추세가 꺾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는 거, 그다음에 전 니콜라 주식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왜 보고 있냐면 사실 손정희 씨 일이 터지기 전에는 이 그 상승 강도, 그러니까 나스닥이 밀고 올라오는 이 강도가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손정희 씨가 그걸 매수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 때문에 사실 급락하고 이게 추세의 그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니콜라라고 하는 게 또 테슬라와 연관된 전기차인데 이건 뭐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막 달려가다가 심리적으로 왜 달려가는 그러니까 계속 밀어올리던 광기가 심리적으로 약간 꺾인 거거든요. 그 꺾이는 게 어떤 이유에서 꺾일지는 사실 저희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금 너무 투자 행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촉발제가 하나 발생해서 그게 시장 전체를 밀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시장이 현재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상황하고 괴리감이 너무 벌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이거 너무 벌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멘텀이 바뀌면 이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 중에서 미국 데이터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중국 데이터들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대치보다 낮죠. 마이너스가 낮아진 게 덜 줄어들었죠. 직접 투자, 고정 투자가. 그 다음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테일 세일 같은 경우도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 실업률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패턴이 좋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엠파이어 스테이츠의 매니페처링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뉴욕이 한참 안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의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상승 패턴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제 리테일 세일,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보다 낮고, 전체 소매 판매도 기대치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월 대비 움직이는 속도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지표는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데, NAHB 하우징 마켓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밑에 보면은 여기 볼까요?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설 착공도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고, 또 뭐 대도시보다는 외곽 지역의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건설 시장이 급격하게 수축되지는 않겠지만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진 것처럼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초과 건수가 82만 5천 건으로 줄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거보다 높게 86만 건이 나왔고, 직전 발표는 88만 4천 건으로 발표됐었는데 개정되면서 89만 3천 건으로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규 실업상 청구가 그 떨어지는 속도도 둔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발표한 매니페처링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화세는 그러니까 이 기대치하고 똑같이 나왔지만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세부 사항이거든요. 세부 사항을 쭉 들여다보면 밑에 뭐 생산, 뭐 쭉쭉 생산이나 이런 것도 좋게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이걸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위에 이제 있던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한다고 기대한다면 이 밑에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이행되겠느냐 물어보는데 이 고용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일자리를 추가로 고용하겠느냐, 그 고용하겠다는 사람들은 11.1%밖에 안 돼요. 기존에 이제 고용 없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 가지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생산성을 늘리거나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조금 늘릴 거라고 얘기들은 계속 했는데 그걸 고용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1%밖에 안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은 계속 악화의 상황을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하면서 회복이 굉장히 느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요식업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건 이제 S&P 그 글로벌 기사인데요. 잘 보시면 전체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6%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전년 동기입니다. 이게 정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음식 관련, 음식 서비스 관련 혹은 드링크 그러니까 요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4예요. 상당히 갭이 벌어져 있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요식업 관련된 것들 중에서 제한적 서비스를 하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테이크아웃 같은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월 달에 6.8% 상승했는데 풀 서비스를 하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월에 37.5%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도 배달이나 이런 것들 막 시키잖아요.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매출이 많이 올랐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많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고 그런 현상이 여기 보시면 테이블 점유율이죠. 저는 이제 식사하려고 테이블을 예약하거나 이런 건데 5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테이크아웃이나 그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은 고용이 제한적이고 그렇게 큰 고용이 필요가 없죠. 사실 서빙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요식업 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고용시장,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느냐. 아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 생산이나 이런 걸 늘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고용은 상당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요식업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풀 서비스나 이런 것들 쪽에서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용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말하고 있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는 참 애매모호하고 어려울 것이다.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종합적인 지표들을 지금 본 건데요. 산업 생산, 가동률, 그 다음에 이건 소매 판매, 이게 이제 재고인데요. 이게 생산입니다. 생산이 반등하긴 했지만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이 직전 코로나 생산 전에 한 절반 수준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떨어진 폭이 한 절반 정도 올라왔어요. 그건 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충분한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끝났는지는 확인하기가 아직 모호해요. 재고 조정이. 다만 소매 판매는 일정 수준 궤도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세선상까지 올라왔거든요. 문제는 반등하고 있는 매출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반등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올라와 준 게 결과적으로 누군가 사줬기 때문인데 그 판매가 실제로 이제 실제 사람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전 소득을 포함한 걸로 보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걸로 커버한 거지.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급격히 줄었잖아요. 근데 이걸 커버해 준 게 그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업수당인데 추가로 $600를 더 주던 주당 $600를 더 주던 실업수당인데 그 부분이 지금 끊긴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간다 그러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 궤도에 있었던 것들이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결과가 뻔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연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행위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정치가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이거는 비즈니스 라인의 기사인데요. 여기 이 라인은 광고가 너무 심해서 근데 다른 기사에 이게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일단 그 지금까지 파산한 것 중에 이제 187개 기업 같은 정도가 한 100만, 1000만, 5천만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가진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2021년 중반까지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 이쪽에 있는 분의 전문가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변인이.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난번에 그 연준이 그 액션을 취하면서 대규모로 채권 발행이나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이제 기업들이 당겨갔는데 그거가 소진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반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또 디폴트 리스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채권 시장의 그 위험성이나 이런 불안정성이 좀 누그러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지 않고 혼재되고 있다는 자체로 놓고 보면 일단 제가 지금 하반기에 채권 시장의 요동이나 기업의 디폴트의 급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강제적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다시 연말까지 또 CDC나 이런 쪽에서 사람을 이제 노숙자로 만들어버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더 강하게 될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아마 9월 1일자로 12월 말까지 사람을 내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보지는 않았는데 언뜻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결과적으로는 임차료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양쪽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막는다고 해서 내년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에 그걸 다시 부담해야 되는데 실업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계 기업에 대한 파산이나 한계 가게에 대한 파산이 올해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 올해 일어나주는 걸 내년으로 미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주식시장이 충분한 조정을 안 거치고 가요. 그럼 머리는 더 아파지겠죠. 왜냐하면 그게 내년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조정이 덜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면 그거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상황 하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상황을 다 장악하게 되면 조정은 덜한데 주식시장의 조정은 덜한데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면 정말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적이 있죠. 미국의 주식시장에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뭐가 현명한 거냐 제로 그 생각이 계속됩니다.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거는 KBS 기사인데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이 곳곳에서 난과 그래서 기사는 보셨잖아요. 뭐 실험하다가 부작용이 있었다 했는데 지금 저는 이 부작용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 드린 건 아니고 이건 JTBC 뉴스인데 UAE에서 이제 중국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한 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왜 보여드렸냐면 트럼프가 지금 올 내에 뭔가 연말 1억 명을 뭐 백신을 투여하겠다 하는데 사실 백신이 그렇게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년 한 여름께나 돼야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효과를 과연 확신할 수 있겠느냐 70%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독감 예방 주사가 한 60%에서 70%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60% 전후라고 아마 저는 알고 있어서 3명 중에 2명만 항체가 만들어지고 1명은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백신을 자꾸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었다가는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강제 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코로나를 잡는데 악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부분은 이게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지게 늘어지게 만들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만능이라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코로나 사태를 완벽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연 이제 충분한 조정 없이 끝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달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골치 아픈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